이름도 모르는 어른이신데 제가 지은 수의라도 입고 가세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얼어 죽은 나그네 앞에 꿇어앉아 울고 있었지요. 30살 정씨, 남편을 잃고 5살 아들과 풀뿌리로 겨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집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건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배의 한 피를 꺼내 손수 수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뒤 새벽 그 초라한 초가집 앞에 궁에서 내려온 가마 한 채가 소리 없이 멈춰 섰지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도대체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선 중엽 강원 깊은 고래 배굴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한 해의 절반이 눈에 덮인다 하여 배굴리라 불리던 곳이지요. 그 마을 끝 언덕 위로 올라가면 귀퉁이에 초가 한 채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붕은 몇 해째 새 이영을 얹지 못해 거무스레하게 주저앉았고 쌀이 무는 반쯤 기울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지요. 그 집이 바로 30살 과부 정씨의 거처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밥 먹어요? 방 안에서 들려온 가는 목소리에 정씨는 물에 담가두었던 쑥뿌리를 조용히 건져 올렸습니다. 5살 배기 외아들 준이 또래보다 한참 작은 아이였지요. 마른 볼이 더 마르기 전에 무엇이라도 먹여야 했건만 솥 안에는 어제 긁어 넣은 보리 겨와 오늘 캐어 온 쑥뿌리 몇 가닥이 전부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정씨는 억지로 웃어 보이고는 부뚜막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아궁이에 넣을 장작도 몇 갭이 남지 않았건만 아이 앞에서 한숨 한 번 내쉬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의 버릇이었습니다. 사실 정씨가 이리 가난해진 것은 꼭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눈 덮인 바위 위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시신을 수습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과부와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살고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울지 않았다고 하지요. 무슨 수로든 이 아이를 굶기지 않겠노라 속으로 이를 악물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정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름에 한 번 남편 묘에 들르는 길이었지요. 무덤이랄 것도 없이 둥그런 흙더미 위에 돌 몇 개를 쌓아 올린 것이 전부였지만 정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절하자. 준이가 2 손을 가지런히 모으자 어미는 아이의 머리 위에 제 손을 얹었지요. 5살 아이의 손가락은 잿빛에 가까웠고 손톱 밑에는 까맣게 흙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씨는 차마 그 손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준이와 둘이 왔습니다. 그저 그 한 마디뿐이었지요. 무덤 앞에서 정씨는 좀처럼 길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나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지요. 그렇게 잠시 앉아있다 일어설 즈음 멀리 산자락 아래에서 거친 호통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정씨, 이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숨어 다니면 빚이 없어지는 줄 알아. 준이가 흠칫 어미의 치맛자락을 당겼지요. 엄마,
저 사람 또 왔어. 정 씨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 마을의 최대 지주 최진사였지요. 불쾌한 얼굴, 불룩한 배, 허리춤에 번쩍이는 금. 놀이개를 찬 그 사내가 산길을 씩씩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과부 정씨. 내 오늘은 기어이 받고 가리다. 최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묘 앞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곤 허리에 손을 얹은 채로 정씨를 위아래로 훑어 내렸지요. 자네가 가져다 먹은 쌀이 2섬이요. 2섬, 이자까지 쳐서 석섬을 넘긴 지가 오래인데 대체 언제 갚을 셈인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봄에 산나물이 나오는 대로 품을 팔아서라도. 품을 판다고? 최진사는 피식 웃으며 등 뒤의 묘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남편이 살았을 적엔 말이여. 내 얼굴 보고 쌀을 빌려줬지. 허나 이젠 담보가 이 초가집 한 채뿐이여. 자네도 알지 않은가? 정 씨는 눈을 내리깔고 말이 없었지요. 준이가 그 틈을 파고들어 어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 혀를 찼지요. 에이, 저 아이도 참 압이 없이 컸다고 손끝이 거무튀튀한 게. 말끝을 흐리며 그는 기름진 상투를 긁적였습니다. 그러곤 한 발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정씨, 내 말 들어보게. 이 초가지 내게 넘기게. 그럼 자네 빚도 탕감해 줌세.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밥이라도 지어주면 어떤가? 나도 자네 같은 사람이 딱하여. 진사 어르신. 정 씨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묘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줄 아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벌개졌지요. 정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진사의 2 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모르나 최진사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헛기침만 연거푸 뱉었지요. 어디 두고 보세나. 이달 안으로 엽전 한 양이라도 못 가져오면 내 이 집문서 들고 관하로 갈 것이야. 그는 돌아서며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고 내려갔습니다. 준이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내쉬었지요. 엄마, 저 사람 무서워. 정 씨는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허나 정 씨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 묘에 대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구려. 이 아이를 내 반드시 사람답게 키울 것이니. 그날 오후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정씨 모자는 나직은 보따리 하나를 만났습니다. 춘덕 할매였지요. 옆구리에 낡은 보따리를 낀 채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인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씨, 또 진사놈한테 들볶인 모양이구먼? 할매는 멀리서부터 손짓으로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지요. 구릿빛 얼굴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겹쳐졌지만 눈빛만큼은 40대 세대 같았습니다. 죄송하여. 어찌 이리 매번. 죄송은 무슨 죄송이여.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했는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속에 든 것이여. 할매는 보따리를 풀어 조그마한 종이봉지를 꺼냈지요. 안에는 찐 감자 2알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 준이야. 이건 먹어라. 장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덤으로 준 거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준이는 두 손으로 감자를 받아들고 까만 눈을 깜빡이며 어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술을 깨물어 삼켰지요. 할매, 이 은혜는 반드시. 애구머니, 뭘 또 은혜라고. 사람이 말이여, 제 뱃속 채우자고 사는 거 아니여. 뱃속이 굶어도 마음이 안 굶으면 그게 사는 거지. 할매는 허허 웃으며 치마 자락으로 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곤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지요. 오늘 장에서 들은 얘긴디 요새 한양에 괴이한 소문이 돈다더라. 한양에요. 어떤 종친 어르신이 말이여. 오래전에 집을 나간 아들 하나를 10수년째 찾고 있다네. 조선 팔도에 사람을 푼 지가 벌써 몇 해요. 그 어르신 머리가 다 휘어졌다고 하더구먼. 정씨는 무심코 그 말을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저 한양에서 떠도는 많은 소문 중 하나려니 여겼습니다. 설마 그 소문이 제 앞날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는 이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무렵 배굴리에는 느릿느릿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송이, 나중엔 굵은 솜덩이처럼 펑펑 쏟아졌지요. 엄마, 오늘은 많이 오네. 준이가 쪽마루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씨는 아이의 어깨에 낡은 덧저고리를 덮어주고 제 손등을 치마에 문질렀지요. 솥을 다 비운 뒤였지만 아이는 여전히 배가 고픈 눈치였습니다. 준아, 엄마가 뒷산 밑자락에 다녀올 테니 너는 방에 들어가 있거라. 어디 가는데? 가는 길에 나물이라도 한 움큼 캐어 와야겠다. 어제 보아둔 곳이 있거든. 같이 가면 안 돼. 눈이 점점 굵어지는구나. 너는 방을 지키거라. 엄마 얼른 다녀오마. 정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허리춤에 지프로 엮은 바구니를 꿰고 쌀이문을 나섰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절반쯤 내려앉아 눈밭이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지요. 그 빛은 따뜻하다기보다 외로워 보이는 빛깔이었습니다. 정씨의 발걸음이 빗산 자락을 지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쪽으로 돌아든 것은 발목까지 눈이 차오를 무렵이었지요. 여기쯤이면 지난 가을 캐담한 쑥뿌리가 서너 뿌리 더 있을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커다란 밑동 아래 눈에 덮인 무언가가 정씨의 발끝에 닿았지요. 돌이겠거니 차고 지나가려던 정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지요. 엄마. 정씨는 서둘러 눈을 손바닥으로 쓸어냈습니다. 눈 속에서 사람의 팔 하나가 스르르 드러났지요. 그녀는 숨을 멈추고 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두 손으로 눈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이어 어깨, 어깨에 이어 얼굴이 나왔지요. 낡은 누런 두루마기를 입은 한 나그네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여윈 볼, 그러나 살결 위로는 이미 푸르스름한 기운이 피어 있었지요. 얼굴에 손을 대어보니 얼음장이었고 콧잔등에서는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른, 여보세요? 어른. 정씨는 나그네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나그네는 미동도 없었지요. 입술이 새파랗게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등 뒤로 손을 넣어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려 하자 나그네의 머리가 힘없이 정 씨의 어깨에 기울어졌지요. 정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나그네를 제 치마폭 위에 얹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없는 눈밭에서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아기를 재우는 어미 같기도 죽은 아들을 품은 어미 같기도 했습니다. 어찌 이 한겨울에 이 먼 곳에서 정 씨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떨어져 나그네의 이마 위에 남았지요. 눈은 점점 더 굵어져 두 사람 머리 위로 흰 이불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한참이나 나그네의 손을 모아 쥐었지요. 얼어붙은 손등 위 시퍼런 힘줄이 파도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주 고운 손은 아니었으나 그저 떠돌이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결이 다른 손이었지요. 손바닥에는 먼 길을 걸은 자의 굳은 살이, 손톱 밑에는 오랜 풍찬 노숙의 때가 엉겨 있었건만 손등의 선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곧았습니다. 어른,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오나 정 씨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눈에 묻히시게 둘 순 없습니다. 우선 저희 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는 마저 넘어가 사위는 이미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정 씨는 제 허리에 맨 무명띠를 풀어 나그네의 겨드랑이 밑으로 감싸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지요. 나그네의 몸은 한겨울 서리의 얼어 무쇠덩이처럼 무거웠건만 정 씨의 작은 체구로는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세 걸음 떼다 멈추고 5걸음 떼다 쓰러질 뻔하였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그때 마을 쪽에서 한 무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정씨, 이 눈밭에 못하고 있는겨. 춘덕 할매였습니다. 때마침 장에서 늦게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할매 이분이 정씨는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할매는 눈 속에 반쯤 묻힌 나그네를 보자 짧은 탄식을 흘렸지요. 이런 객사여. 객사. 할매는 주저앉아 나그네의 목덜미에 손가락을 대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이미 식은 지 두어 시지는 된 듯 싶구먼. 저런 이 한겨울에 이 나이에 가엾기도 하여라. 할매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정씨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정씨, 일단 관아에 알려야 할 것이요. 아니면 마을 어른들께 알리든가. 할매, 정씨가 고개를 들었지요. 할매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 핏기 없는 얼굴 위로 이미 결심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어른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뭐라, 자네 집으로? 예, 이 눈밭에 이대로 두실 순 없습니다. 관아가 내일 와도 한나절 마을 사람들이 알고 움직여도 한나절 그동안 이 어른을 눈 속에 뉘어두는 건 아니 되옵니다. 할매는 한참 정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려, 자네 말이 옳네. 사람은 사람 곁에서 눈을 감아야 하지 여보게. 나도 거들어 줌세. 두 여인은 힘을 합쳐 나그네의 몸을 정씨의 초가집 쪽마루까지 옮겼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어둠은 이미 깊었지요. 할매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마른 배 조각을 꺼내 나그네의 얼굴을 덮어 주었습니다. 정씨, 이 밤은 내가 옆에 같이 있어 줌세.
고맙사옵니다. 정 씨는 겨우 그 한마디만 뱉고는 나그네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지요. 낡은 두루마기 안석 깊숙한 곳, 끈에 매달린 작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여유가 없었지요. 지금 이 나그네의 얼굴에 짧은 밤이라도 편히 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어른 이 가난한 집이라도 하룻밤은 바람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요. 쪽마루 위, 낡은 누런 두루마기를 입은 한 사내가 눈을 감고 누웠고, 그 곁에 두 여인과 한 사내 아이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정 씨는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한 가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긴 정 씨는 등잔불 심지를 돋우고 나그네의 얼굴 위에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덮어드렸습니다. 춘덕 할매는 아궁이에 남은 장작 한 개비를 밀어넣고 준이에게 제 거치마를 벗어 덮어 주었지요. 할매 어떡하지요? 정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할매는 건넌방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장죽 대신 허공에 담뱃대를 물리는 신용을 하며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정 씨, 내 말 하나 물음새. 예. 이 어른을 내일 관아에 알리면 관아 어른이 어떡하겠는가. 거적에 싸서 공동묘지에 묻을 것입니다. 그려 이름도 알 수 없는 객사 시신이니 거적대기 하나 덮어 구덩이에 들여놓을 것이요. 그 이상은 바랄 수 없는 일이지. 할매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요. 허나 마지막 가시는 길 거적이 아니라 배 한 자락만 두르고 가셔도 그건 사람답게 가시는 길이지. 배 말씀이십니까? 그려 자네 장롱 안에 시집 올 때 가져온 배 한 필이 있지 아니한가. 그걸로 수의를 지어드리면 이 어른이 이승을 뜨시되 사람 모양새는 갖춰서 뜨실 것이요. 정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배 한 필은 그녀가 시집올 적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짜 넣어주신 혼수였지요. 20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땀 한 땀 짜면서 이것은 내 수의로 쓸 것이니 죽는 날까지 꺼내 쓰지 마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배는 정 씨 자신의 마지막 수의였던 것입니다. 할매, 왜 그러나? 그 배는 저희 수의이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지어주신. 할매는 움찔했지요. 그러곤 한참을 말없이 정 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려, 그건 자네 어머니의 정성이요. 내가 경솔하게 말을 내뱉었네. 자네, 미안하이. 아닙니다. 할매, 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어머니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어른의 마지막 자락을 베풀지 않으면 누가 이 어른을 사람답게 보내드리겠느냐 하는 목소리였지요. 그 긴 침묵 사이에 준이가
어미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응. 저 아저씨 추워 보여. 정 씨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5살 준이는 제 몸에도 덧저고리 하나 없건만 쪽마루에 누운 낯선 어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입은 옷 벗어주면 안 돼. 준이의 까만 눈이 어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다 모르는 맑음만이 고여 있었지요. 정 씨는 그 눈을 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아. 엄마가 따뜻하게 해드릴게. 그녀는 몸을 일으켜 방 구석의 낡은 장롱 앞으로 갔지요. 장롱 문을 여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건만 눈빛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시신을 거두던 그 밤, 그 눈빛과 같았지요. 장롱 가장 깊은 곳, 창호지로 꼼꼼히 쌓아놓은 배 한 필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것을 꺼내어 품에 안고 등잔불 앞으로 돌아왔지요. 할매 제 어머니께서 이 배를 지어 주실 때 사람답게 가는 길에 써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여. 어머니는 제 수의로 지으셨으나 제 어머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이옵니다. 할매는 정 씨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곤 제 옆구리에서 실패와 바늘을 꺼내어 앞에 놓았습니다. 나도 거들어 줌세. 여인 둘이 밤새 지으면 새벽까지는 끝나지. 정 씨는 창호지를 벗겨 배를 펼쳤습니다. 매끄럽고 단단한 무명이었지요. 30년 전 어머니의 손에서 한 올 한 올 나온 실이 두 자락의 배가 되어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어른. 정 씨는 나그네의 얼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제게 지어주신 배이옵니다. 어르신을 알지는 못하오나 이 밤 이 자리에서 이 배를 두르고 가시는 것이 어쩌면 제 어머니의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보잘것없는 배를 허물지 마시고 편히 가시옵소서. 그녀는 나그네에게 2번 절을 올렸지요. 준이는 어미 옆에 나란히 서서 작은 2 손을 가지런히 모아 고사리 같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 씨와 할매는 밤새 수의를 짓기 시작했지요. 배를 정성스럽게 재단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그네의 키를 어림으로 재어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머리에 두를 복건까지 마름질하였지요. 할매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본을 뜨고 정 씨가 그 위에 세심히 가위질을 넣었습니다. 정 씨, 자네 손끝이 여간 내기가 아니구먼. 어머니께 조금 배웠을 뿐이옵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죽어 썩지 않는다 했네. 자네 어머니 솜씨가 이 배에 살아있구먼. 할매는 그렇게 말하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가늘고 가늘게 한 땀씩 박음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나그네의 몸에 맞춰 저고리 깃을 여미는 일에 몰두했지요. 그런데 할매. 응. 어르신의 이 두루마기 벗겨드려도 되겠지요? 그려. 수의는 원래 알몸으로 모시는 것이 예법이나 상황이 상황이니 속옷은 그대로 두고 겉옷만 벗겨드리시게. 정 씨는 조심스레 나그네에 해진 누런 두루마기를 벗겨 접어두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두루마기 안석 깊숙한 곳에서 끈에 매달린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잔불 아래 그것이 반짝였지요.
정 씨는 무심결에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은 낡고 다른 옥패유패였지요. 한때는 귀한 집 자재의 허리춤에 매달렸을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옥의 색은 오랜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귀퉁이에는 이 빠진 자국까지 있었지요. 그러나 옥의 결은 여느 옥과 달랐습니다. 수독에 푸르스름한 운기가 돌았고 표면에는 가느다란 글씨 두 자가 음각되어 있었지요. 할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 씨가 조용히 옥패를 할매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매는 옥패를 받아들고 등잔불 가까이 대어보았지요. 한동안 글씨를 읽어보려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있더니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글을 모르니 이 두 글자는 읽을 수 없네만 이 옥패가 여간한 물건이 아니요. 여간한 물건이 아니라니요. 정씨, 내가 보부상 노릇을 30해를 했네. 기와집 마님들 뒷공무니에서 이런 옥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요. 이런 결과 빛깔의 옥은 사대부 집안, 그것도 웬만큼 문벌 있는 집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지. 정 씨의 눈이 커졌지요. 그러면 이 어르신께서는 글쎄 해진 두루마기와 떨어진 집신만 보면 영락없는 거지 꼴인데 품 안에 이런 옥패를 감추고 다녔다는 것은 사연이 여간 깊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는가. 두 여인은 잠시 옥패를 사이에 두고 침묵했습니다. 수의 곁에 누운 저 나그네가 과연 어떤 삶을 살다 눈밭에 쓰러지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가늠할 길이 없었지요. 옥패는 시신에 다시 넣어드릴까요? 정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시신과 함께 묻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기는 하나 만약에 말이여. 이 어르신을 찾는 가족이 훗날 나타나신다면 이 옥패가 단 하나의 증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자네가 잘 간직해두게. 언제 어느 날 이 옥패의 주인을 찾는 이가 오거든. 그때 내어드리는 것이 이 어른께도 떳떳한 일이여.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옥패를 한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옥의 결을 따라 등잔불이 푸른 기운으로 번졌지요. 그녀는 낡은 붉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옥패를 곱게 넣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곤 장롱 깊숙한 곳, 어머니의 혼수 보자기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그것을 두었지요. 어르신, 이 옥패는 제가 잠시 맡아두겠나이다. 언젠가 반드시 주인 되시는 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다짐은 낮고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여인의 바늘이 배를 오갔지요. 할매는 가끔씩 옛 장타령 같은 것을 흥얼거리며 손을 움직였고 정 씨는 말없이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등잔불이 두 번째 심지를 태우기 시작할 즈음 수인은 어느새 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지요. 정 씨, 예. 내가 수의를 여러 지어봤네만 이 수의는 참 별나네. 어찌 말입니까? 지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법인데 입에는 한 땀 넣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만 가벼워지는 느낌이요. 꼭 이 어른이 고맙다, 고맙다 하고 계신 것 같달까가. 할매의 말에 정 씨는 수의를 쥔 손을 잠시 멈추었지요. 그녀 역시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시작했건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지고 있었지요. 방문 바깥의 눈은 밤새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마을의 등잔불은 하나씩 꺼져갔고 오직 정 씨의 초가집만이 은은한 빛을 머금은 채 밤을 밝히고 있었지요. 준이는 어미의 무릎 옆에 웅크리고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아이의 잠든 얼굴 위로 새벽빛이 희끄무레하게 번지기 시작할 즈음 수의는 마침내 완성되었지요. 어른 늦은 길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제가 한 필배를 이리 두릅니다. 정 씨는 새로 지은 수의를 들고 나그네의 얼굴 앞에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매와 함께 나그네의 낡은 옷을 벗기고 새로 지은 베옷을 천천히 입혀드리기 시작했지요. 그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고 그 표정은 더없이 경건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길을 가시는 아버지를 배웅하는 한 명의 딸 같았지요.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올 무렵 나그네의 몸에는 깨끗한 수의가 단정히 둘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정 씨가 직접 빚은 복건을 씌워드렸지요. 얼어푸르게 변했던 낯빛 위에 배 한 자락이 흰 눈처럼 덮였습니다. 이제 길 떠나실 채비가 되셨겠지요. 정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매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참말로 곱게 가시게 되었네. 이 어른 복이 있으시구먼. 그러나 두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밤 정 씨의 손끝에서 완성된 한 필의 수의가 머지않은 훗날 그녀의 운명을 거두어 올릴 거대한 인연의 실타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날이 완전히 밝자 정 씨는 할매와 함께 마을 어른 몇을 부르러 나섰습니다. 아무리 이름 없는 객사 시신이라도 관 하나 없이 땅에 뉘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아이고, 과부가 미쳤구먼. 제 몸 건사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주운 송장까지 안고 와. 자네, 그 시신 손 한 번이라도 댔으면 부정 타서 1년 내에 운이 막히네. 우리는 못 거드네. 당장 내다 버리게나. 공동묘지에 거적대기 하나면 되지. 뭘 자네 집 마당까지 들고 오셨는가. 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들었지요.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을 어른들의 집 앞마다 찾아가 물었건만 그 누구도 송판 한 장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그만 됐네. 보다 못한 춘덕 할매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지요. 세상 인심이 원래 그런 것이요. 살아생전에는 서로 아는 척 얼굴도 맞대는데 죽은 사람한테는 칼처럼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여. 내가 장에 가서 송판 몇 장 구해오겠네. 할매, 제가 어찌 그 은혜를 갚고 말고는 훗날 일이여. 지금은 일이 먼저요. 할매는 그 길로 옆구리에 낡은 보따리를 끼고 고개 넘어 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눈길이라 좋기 반나절은 걸릴 길이었건만 할매의 걸음은 40대 새댁 못지않았습니다. 정 씨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공교롭게도 최진사가 서 있었지요.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초가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가는 이들을 붙잡고 무언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저 과부가 어디서 떠돌이 시체를 집에 들여놨다지 뭐요? 저러니 자네들 앞으로 저 집 근처엔 얼씬도 맑게. 부정타네,
부정타. 정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최 진사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요. 정 씨, 내 자네 정신 나간 줄은 알았네만 이리까지 나갈 줄은 몰랐네. 대체 뭘 하자는 것이요? 진사 어르신, 자네 그 시체 오늘 안으로 내다 버리게. 만약 자네 집에 그거 하룻밤 더 재우면 내 당장과 나의 고변가 업변을 할 것이요. 이 어르신은 시체가 아니옵니다. 정 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최 진사는 뜨악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 한 사람의 어른이시옵니다. 이름을 모를 뿐 누군가의 자식이시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실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저 여자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먼. 최 진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곤 목소리를 낮추어 비아냥거렸지요. 내가 다 보고 있어. 자네가 이리 허세를 부리는 이유 말이여. 그 떠돌이가 품에 뭔가 금붙이라도 지니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응, 자네 그거 노리고 이러는 거지. 정 씨의 얼굴빛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들어 최 진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진사 어르신, 속된 말씀 삼가 주시옵소서. 그 눈빛에 최 진사는 흠칫 물러섰습니다. 차마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그는 지팡이로 눈밭을 쿵 찍고는 돌아섰지요. 어디 두고 보세. 이 일, 내 꼭 오늘 관아 원님 귀에 들어가게 할 것이요. 최 진사가 사라진 뒤 정 씨는 잠시 쌀이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작고 마른 손 하나가 살며시 포개졌지요. 준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다, 아가. 저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자꾸 화내? 정 씨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세상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슬픔을 자기에게 손해로만 보는 사람이 있단다. 저 어르신은 후자이실 뿐이야. 준이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아이는 어미의 손을 더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춘덕 할매가 송판 3장을 지게에 얹고 돌아왔습니다. 장터 목수의 뒷방에서 제값의 반값에 얻어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다리야. 할매는 지게를 내려놓고 쪽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 씨는 부엌에서 데운 물 한 사발을 건네며 할매의 발을 주물러 드렸지요. 할매 이 송판 값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소리 좀 그만하이소. 사람이 사람일 거드는 건 값을 매기는 일이 아니여. 옛말에 물 흘러내려간 곳에 꽃이 핀다 하였네. 자네가 지금 이 어른께 베푸는 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 어느 꽃을 피울지 누가 알겠는가. 춘덕 할매의 그 말이 훗날 100일째 되는 새벽에 얼마나 섬찟한 예언이 될지는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두 여인은 서둘러 관을 짰습니다. 할매가 송판을 맞추고 정 씨가 짚으로 엮어 이은매를 감쌌지요. 서툰 솜씨였지만 한 사람의 마지막 집으로 쓰일만 했습니다. 준아, 이리 와서 엄마 좀 도와주렴. 준이는 어미 옆에 쪼그려 앉아 작은 손으로 톱밥을 쓸어 담았지요. 손이 곱아 가끔씩 톱밥을 흘렸지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해 질녘이 되어
관이 겨우 모양을 갖추었지요. 정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수의를 입힌 나그네를 관 속에 조심스럽게 뉘어드렸습니다. 할매가 옆에서 머리맡을 받쳐주었고 준이는 발치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쥐었지요. 어른, 짧은 동안이나마 저희 집에서 머무르심이 편하셨는지요. 정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어른을 모실 자리로 떠나시옵소서. 그때 준이가 갑자기 관 옆으로 다가서더니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공손히 저를 올렸지요. 아저씨,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춥지 마시고 외로워 마시고 편히 가세요. 정 씨와 할매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가 한 그 두 번의 절은 여느 상주의 절보다 더 단정하고 더 애틋하였지요. 할매가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찌 저리 속이 깊을꼬 저 나이에 저런 마음씨가 어디서 나오나. 정 씨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지요. 관을 지게에 얹고 정 씨 모자와 춘덕 할매는 비싼 묘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기를 헤치며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지요. 남편 김서방의 묘 앞에 다다랐을 때 정 씨는 허리에서 작은 가래를 풀어 땅에 꽂았습니다. 여보, 그녀는 남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오늘 한 어르신을 당신 곁에 모시려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싱도 모르는 어른이시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가실 자리는 사람 곁이어야 한다 하였지요. 이 어르신이 외롭지 않으시게 당신께서 동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녀는 남편의 무덤을 향해 2번 절을 올리고 그 옆자리에 새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은 쉬이 열리지 않았지요. 춘덕 할매가 옆에서 거들었고 준이도 작은 삽으로 흙을 파내려 애썼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동안 세 사람의 이마에서는 땀이 쉼 없이 떨어졌지요. 마침내 구덩이 하나가 마련되자 정 씨는 관을 조심스럽게 그 속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 쪽을 향해 나그네의 관 머리를 맞추어 놓았지요. 살아생전 안면 한 번 없던 두 사내가 이제는 한 자리를 나란히 쓰는 이웃이 된 것입니다. 어른, 이곳이 어쩌면 당신의 집은 아니실지 모르오나 바람은 막아드릴 것입니다. 해는 따뜻이 드는 자리이옵니다. 정 씨는 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첫 삽의 흙을 관 위에 뿌렸지요. 그 흙은 천천히 관 위를 덮어 나갔습니다. 준이는 옆에서 작은 손으로 한 줌의 흙을 모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관 위에 정성스럽게 뿌리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지요. 아저씨 꽃 피면 제가 꽃 갖고 올게요. 그 말에 춘덕 할매의 눈에서 주먹 같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하느님 이 아이를 부디. 할매는 치마 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참을 흐느꼈지요.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한 삽 한 삽 묵묵히 흙을 덮었을 뿐이었지요. 날이 완전히 저물어 산등성이의 별 하나가 걸릴 무렵 새 무덤 하나가 남편 묘 옆에 나란히 솟아올랐습니다. 정 씨는 돌 몇 개를 올려 무덤의 가장자리를 눌러두었지요. 이름을 알게 되는 날 비를 세워드리겠사옵니다.
그녀는 새 무덤 앞에 2번 절을 올리고 남편의 무덤 앞에도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준이는 어미의 옆에서 똑같이 2번씩 절을 올렸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패 주머니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른, 당신의 이 옥패를 제가 한동안 더 맡아두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찾으시는 분이 오시거든 제가 반드시.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장롱을 닫았지요. 준이가 어미 옆에 누워 가늘게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저씨 꽃. 정 씨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바깥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누군가의 머나먼 발걸음이 이미 배굴리 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매장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정 씨는 매일같이 뒷산을 올랐습니다. 초우초유와 제우자유, 사무제 쌀 유지를 빠짐없이 치렀지요. 집에 쌀 한 톨 없어도 남편의 무덤과 나그네의 무덤 앞에 올릴 물 한 사발과 말라붙은 쑥뿌리 한 가닥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준이도 어미를 따라 매일 산에 올랐지요. 5살 배기의 작은 집신 자국이 어미의 집신 자국 옆에 나란히 새겨지는 풍경은 보는 이마다 눈시울을 적실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7일째 되던 날, 뒷산을 오르는 길에 준이가 어미를 올려다보며 물었지요. 응, 준아.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정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도 몰라. 아직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어른이라고 부르자. 모르는 어른이셔도 세상을 먼저 사신 분이시니까.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에 쥔 들풀 한 가지를 자꾸만 만지작거렸지요. 소문은 의외로 빨리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까지도 배굴리 과부가 이름 없는 객사 시신에게 수의까지 입혀 제 남편 곁에 묻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참 드문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한 번쯤 정 씨를 구경하고 싶다며 일부러 배굴리까지 발품을 팔아오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정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고개를 숙인 채 제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나무를 다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춘덕 할매는 닷새장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왔지요. 장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할매는 어김없이 정 씨의 집에 들러 장에서 얻은 작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콩 한 줌, 어떤 날은 산초 기름 한 병, 또 어떤 날은 훈대추 한 줌이었지요. 할매, 이러지 마시옵소서. 아이고, 애미가 자식한테 하는 거 아니요. 애미가 자식한테 하는 건 신용이라도 내야지. 난 지금 손주한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요. 할매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장에 갈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물어오고 있네. 무슨 이야기이옵니까? 전에 내가 얘기 안 했는가? 한양에서 종친 어르신 하나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고 말이요. 아, 예. 이번에 장에서 들으니 그 양반이 이젠 조선팔도 산골짜까지 사람을 푼다 하더라고. 배굴리 같은 산촌에도 관하에서 한양국문이 내려왔다 하지 않은가. 눈썰미 있는 보부상한테까지 수소문방을 붙였다 하니
내가 어딜 가든 이 얘기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네 그려. 어떤 분이라 하시옵니까? 40줄 중간 키, 얼굴이 갸름하고 이마가 시원하고 특히 품에 옥패 하나를 지니고 다닐 거라 하더구먼. 정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썰던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춘덕 할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나 자네? 아, 아닙니다. 잠깐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뱉고는 다시 태연히 채 썰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매는 잠시 정 씨의 옆 얼굴을 살피다가 눈썹 끝을 살짝 올렸지요. 정 씨 혹시 그 나그네 어른이? 할매, 아직은 모르옵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분일지도 모르고. 그려, 그도 그렇지. 한양 양반들 이마 시원한 게 한둘이건나. 할매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남겼지요. 그 옥패 괜히 잘 간수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 그려. 할매가 가고 난 뒤 정 씨는 한참이나 붓두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한양 종친이라는 단어가 쉬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곧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을 찾는 분이 오신다면 그때 내어드리면 될 일. 지금 내가 서둘러 무엇을 바꿀 일이 아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붓두막에 불을 돋우었지요. 매장 후 49일이 다가오는 동안 산골 마을에는 다른 풍경 하나가 더 겹쳐 있었습니다. 바로 최 진사의 눈치 사나운 발걸음이었지요. 그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정 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큰 소리로 언제 갚을 셈이냐를 외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낫을 들고 와 정 씨의 밭 경계를 자르는 신용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날은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 과부는 집도 없는 상놈이라 떠들기도 했지요. 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에 뒷산을 올라 두 무덤 앞에서 잠시 앉아 있다 오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매장 후 49일째 되던 날, 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물을 길어왔습니다. 밥솥에는 보리 겨 한 줌을 얹어 쪘고 상에는 쑥뿌리 국 한 사발과 산나물 한 접시를 올렸지요. 그것이 그녀가 마련할 수 있는 49제의 제수지슈였습니다. 춘덕 할매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거들어 주었지요. 할매는 제 보따리에서 쌀 한 줌과 곶감 하나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요. 어르신 앞에 올려주시게. 할매, 아이고, 오늘은 말 짧게 하세. 어서 산 오르세. 세 사람은 상을 들고 뒷산을 올랐습니다. 남편의 묘와 나그네의 묘 앞에 각각 상을 올리고 정 씨는 먼저 남편 묘 앞에 절을 올렸지요. 여보 그동안 잘 지키고 계셨지요. 오늘은 49일째이옵니다. 이 어르신께서도 인제는 다음 길로 떠나실 차례이오니 동무로서 잘 배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녀는 나그네의 묘 앞으로 옮겨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춘덕 할매는 옆에서 북쪽 방향을 향해 절하며 중얼거렸지요. 어르신 부디 이 산고를 잊지 마시고 저승길 편히 떠나시옵소서. 이승에서 미처 못다 하신 인연이 있거든 마음 속에 묻어두고 가시옵소서.
정 씨도 저를 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른 당신의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하오나 이 49일 동안 당신은 제 집의 손님이 아닌 제 가족이셨사옵니다. 부디 가시는 길 외롭지 마시옵고 혹시 남기신 인연이 있거든 제가 그 인연을 잘 맡아두겠사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삭삭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세 사람이 돌아보니 눈밭을 밟고 올라오는 것은 다름 아닌 최진사였습니다. 어이구, 과부 정씨, 여긴 웬일이요? 최진사는 기름진 상투를 털며 숨을 헐떡였지요. 손에는 돌돌 말린 문서 한 장이 쥐어 있었습니다. 오늘 49제를 올리는 중이옵니다. 참 기특한 과부구먼. 제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웬 송장밥은 저리 챙기는지. 정 씨의 눈가가 살짝 좁혀졌지요. 그녀가 입을 열려는데 춘덕 할매가 먼저 호통을 쳤습니다. 진사 어르신, 얘가 어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 앞에서 뱉는 말씀은 제 입으로 돌아오는 법이오이다. 허허, 이 할망구는 또 웬 참견이여. 비켜. 최진사는 할매를 거칠게 밀치고 정씨 앞에 우뚝 섰지요. 그러곤 손에 쥔 문서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뭔 줄 아는가? 무엇이옵니까? 자네 집 집문서여. 내가 어제 관아에서 절차 밟아 등록한 거란 말이여. 이제 한 달 안에 빚 못 갚으면 자네 초가는 내 것이여. 알겠는가? 정 씨의 얼굴빛이 일순 창백해졌지요. 그러나 그녀는 곧 입술을 물고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사 어르신, 제가 빚은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허나 오늘 이 자리는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자리이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 죽은 사람이 자네 아비라도 되나? 아니면 시아비라도 되나? 대체 왜 이리 안달이냐? 한 사람이 사람답게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옵니다. 그뿐이옵니다. 사람답게, 거짓 떠돌이 주제에 무슨 사람답게요. 자네 집문서가 날아갈 판에도 이 짓을 하고 있다니 과연 미친 과부여. 미친 과부. 최진사는 침을 뱉듯 비웃고는 문서를 도로 돌돌 말았지요. 그러곤 돌아서며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 달이여. 내 한 달 줌새 못 갚으면 그 집은 내 것이고 자네는 내 집 행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여. 알겠지? 그는 쩌렁쩌렁 웃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춘덕 할매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씩씩거렸지요. 저런 무도한 놈 천벌 받을 놈 같으니. 정 씨는 할매의 팔을 가볍게 잡아 다독였습니다. 할매,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여. 한 달 안에 엽전 10냥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자네 설마. 일단 어른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옵겠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말하고는 다시 나그네의 묘 앞에 가지런히 절을 올렸지요. 준이는 어미의 등 뒤에 서서 최진사가 사라진 산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오랜만에 장롱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혼수 보자기 속에 고이 들어있는 그 붉은 주머니를 꺼낸 것이지요. 주머니 안에서 옥패를 꺼내 등잔불 아래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49일 전 처음 보았을 때보다
옥은 더욱 그윽한 빛을 띠고 있는 것 같았지요. 표면에 음각된 두 글자를 정 씨는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모르나 그 두 글자의 획이 곧고 단정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집안의 인장임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어른 당신은 대체 누구이셨습니까? 정 씨는 옥패를 두 손에 고이 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옥의 푸른 기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한양에서 아들을 찾는 종친 어르신 중간 키, 이마 시원한 얼굴, 그리고 품 속의 옥패. 할매가 전해준 소문의 조각들이 정 씨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생각을 곧 흔들어 내렸지요. 지금은 집부터 지켜야 한다. 준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녀는 옥패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장롱 깊숙이 되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든 준이 곁에 누웠지요. 바깥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이미 이 초가집을 향해 다가오는 낯선 발걸음 하나가 섞여 있었지요. 49제가 지나고 열흘 남짓 흘렀을 무렵 배굴리의 추위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초가의 문풍지를 쉴 새 없이 흔들었고 아궁이에 넣을 장작마저 바닥이 나기 시작했지요. 정 씨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마른 삭정이를 주워 내렸건만 그것으로는 방 한 칸도 온기 있게 데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지요. 정 씨가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는데 방 안에서 준이의 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정 씨는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불 속에서 준이의 작은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니 그대로 손이 된 듯이 화끈거렸지요. 준아, 어쩌면 좋으냐? 정 씨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준이는 가쁜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떴지요. 엄마 머리 아파. 알았다, 아가.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녀는 서둘러 물수건을 찬물에 적셔 아이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붉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마저 감돌고 있었지요. 춘덕 할매를 불러야 한다. 정 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잠시 문지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마을은 하얀 안개 같은 눈발에 뒤덮여 있었고 할매의 집은 마을 반대편에 있었지요. 준이를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한겨울 새벽에 이 5살 아이의 몸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는가요? 정 씨의 눈가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은 제가 지켜야 하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춘덕 할매가 쌀이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정 씨는 붓두막 앞에서 무언가를 지프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 씨, 새벽부터 불이 환하길래 와봤네. 웬일인가? 할매 준이가. 할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방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준이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짧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감기 몸살이 아니고 상한 쌍 아니여 당장 탕약을 써야 해.
할매 제가 우리 마을엔 약방이 없으니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약재 값이 만만찮을 것이요. 대체 엽전이 어디 있겠나.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저녁 몰래 지프로 감싸 두었던 그 붉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할매. 응. 제가 장에 좀 다녀오겠사옵니다. 자네 설마. 할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씨가 집구러미 속에서 살짝 꺼내어 보인 것은 바로 그 옥패였지요. 정 씨 그걸 팔려고? 아이를 살리려면 지금은 이 방법밖에. 그 옥패는 어르신의 유품 아닌가. 자네 말로 누군가 찾으러 오면 돌려드리겠다 하지 않았는가. 예. 그 마음 그대로이옵니다. 허나 지금 당장 준이를 잃으면 정 씨는 말을 맺지 못했지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한참을 말없이 정 씨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정 씨, 내가 자네 따라 나서세. 할매, 혼자 가면 그놈의 옥전 장주 장조, 놈한테 제값도 못 받을 것이요. 내가 흥정해 줌세. 고맙사옵니다. 두 여인은 준이에게 젖은 수건을 한 번 더 갈아주고 이불 깊숙이 아이를 묻어두었지요. 이웃집 댁내에게 잠시 아이를 봐달라 부탁한 뒤 눈길을 헤치며 읍내장까지 꼬박 3시진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읍내 장터 한 귀퉁이, 옥을 취급하는 노상 장사꾼의 좌판 앞에 두 사람은 다다랐지요. 장사꾼은 희끗희끗 센 수염을 쓸며 정 씨가 내민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오호, 이거 물건이 예사롭지 않은데? 얼마를 쳐 주시겠사옵니까? 장사꾼은 옥을 등잔불에 비추어 보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결이 참 곱네 한양에 가서 팔면 좋기 은자 선원 양은 받을 물건이로구먼. 허나 내가 여기서 사려면 엽전 한 양이 한 개여. 한 양이요. 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엽전 한 양으로는 탕약값만 간신히 치르는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이 옥이 어딜 봐서 한 양짜리요? 2냥 반은 줘야지. 춘덕 할매가 끼어들었지요. 한참을 두 사람이 옥신각신한 끝에 가격은 엽전 2냥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어 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 씨의 손이 슬며시 옥패 위로 다시 얹혔지요. 잠시만. 왜 그러오?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시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 씨는 옥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빛깔 속의 두 글자, 그리고 푸르스름한 운기 그녀의 머릿속에서 49일 전 그 눈밭에서 얼어붙어 있던 나그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지요. 이 옥패는 그 어른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가족이 이 옥을 찾으러 오신다면 그 가족의 손에 이것이 쥐어지지 않고 이름 모를 장사꾼의 좌판에 놓여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른 제가 차마. 정 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옥패 위에 얹혔습니다. 그녀는 옥패를 다시 제품으로 끌어당겼지요. 죄송합니다. 이걸 팔지 않겠사옵니다. 뭐라? 아니, 지금까지 흥정해놓고 어쩌자는 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옥패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장사꾼은 어이가 없는 듯 혀를 찼지요.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려. 춘덕 할매는 옆에서 말없이 정 씨를 바라보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씨 그러면 준이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요. 할매 이 옥패는 팔지 않겠사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터덜터덜 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정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품에 안은 옥패는 오히려 따뜻하게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지요. 돌아오는 길목에서 춘덕 할매는 제 옆구리의 보따리를 뒤적이더니 낡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라도 장돌뱅이 아주머니한테 팔아야겠구먼. 할매, 그거. 이 비녀는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받은 거요. 우리 시엄마 돌아가신 지 20해가 넘었지. 그래도 내 품에 이날 이때까지 있는데 오늘 이 비녀가 쓸 곳을 제대로 찾았네. 할매는 비녀를 40푼에 옆 장터에서 팔아 약재상 앞으로 곧장 달려갔지요. 그렇게 어렵사리 구한 약재 몇 봉지를 들고 두 여인은 다시 배굴리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반쯤 졌고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이의 열은 조금 내려 있었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탕약을 달여 준이의 입안에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넣었지요.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엄마 하고 희미하게 한마디 뱉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 씨는 밤새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춘덕 할매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쑥뿌리 국을 데우고 불을 더 지피며 밤을 함께 세워 주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할매는 문틈으로 정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가만히 중얼거렸지요. 세 사람이 말이여 제 아이를 살리려고 그 옥을 팔지 못한 것이여 제 아이를 살리려면 그 옥을 팔았어야 하는데 제 아이보다 그 어른의 핏줄을 더 생각했단 말이여. 할매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훔쳤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하늘이 갚을 것이요. 하늘이 반드시. 새벽이 밝고 사흘이 지나자 준이의 열이 마침내 내렸지요. 아이는 죽 한 그릇을 반쯤 비울 만큼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사이 바깥 세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최 진사는 정 씨가 읍내장에 내려갔다 돌아온 이야기를 어디서 얻어 듣고는 그녀가 돈을 마련하려 움직인다 짐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 서리를 끼고 한 달 이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는다는 문서를 한 장 더 만들어 두었지요. 그리고 그 문서를 들이밀며 정 씨의 집 앞에서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떠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과부 정 씨, 이제 한 달 다 돼 가네. 자네 그 옥이니 뭐니 하는 것도 팔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이제 뭘 어쩔 셈이요? 응, 당장 내 집 행랑으로 들어올 준비나 하시게. 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준이의 손을 붙잡고 매일 아침 산을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매장 후 90날이 되던 날 새벽, 정 씨는 홀로 뒷산 남편의 묘 앞에 앉아 있었지요. 준이는 집에서 잠든 지 오래였고 할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간 시각이었습니다.
정 씨는 차가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여보.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가요? 남의 객사 시신에게 수의를 지어드리겠다 한 것이 어쩌면 주제 넘은 일이었는지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집도 이제 곧 뺏길 것이 없고 준이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옵니다. 여보, 저 어찌해야 하옵니까? 겨울 새벽의 바람이 그녀의 어깨 위를 얼음장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녀의 옆 나그네 묘에는 누군가 꽂아둔 시든 들풀 한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눈 덮인 산 너머로 어렴풋이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얼굴을 닦고는 두 무덤 앞에 각각 2번씩 절을 올렸지요. 여보, 어른,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난다 해도 이 두 무덤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사옵니다. 준이를 잃지 않는 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올 것이옵니다. 다시 올 것이옵니다.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흰 새벽빛이 그녀의 등 뒤로 천천히 번져왔고 어떤 먼 발걸음 소리가 산 아래 마을 어귀 쪽에서 들려오는 듯도 했지요. 그 발걸음이 자신의 초가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 씨는 이때까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매장 후 꼭 100날째 되는 새벽, 배굴리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눈은 밤새 한자가 더 쌓였고 바람조차 길을 잃은 듯 멈춰 있었지요. 마을 어귀의 닭 한 마리도 울지 않는 그 시각, 정 씨는 부뚜막에서 마른 나무 한 조각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이불 속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지요. 열이 내린 지 벌써 열흘이 지났건만 아직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최 진사가 약속한 한 달의 마지막 날이었지요. 정 씨의 머릿속에는 오늘 안으로 엽전 열량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한 문장만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르신 오늘 하루만 더. 그녀는 아궁이 불빛에 두 손을 녹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길을 밟는 소리가 여럿이었고 그 사이사이 말발굽 소리, 그리고 나무판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정 씨는 부엌문을 빼꼼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마나. 그녀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지요. 마을 어귀 쪽에서 한 무리의 행렬이 눈길을 헤치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선 4사람은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쓴 사내들이었고 그 뒤로는 푸른 천에 덮인 가마 한 채가 따르고 있었지요. 가마 옆에는 말을 끈 종자들이 서너 명 더 있었고 가마의 뒤로는 짐수레까지 한 대 따라왔습니다. 배굴리 마을 어귀 전체가 이 한 줄의 행렬로 꽉 찬 듯이 보였지요. 정 씨는 처음엔 무슨 연유의 행렬인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렬이 점차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 하나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요. 어떤 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고 어떤 이는 급히 옷깃을 여미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게 뭐여, 한양 양반 행차 아닌가. 가마가 얘까지 들어오다니 무슨 일일꼬. 그런데 그 행렬은 마을
이장댁 앞에서도 최진사댁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저 한 줄로 늘어진 채 마을의 가장 끝자락 언덕 위 정씨의 초가집 쪽으로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가슴이 둥둥 뛰기 시작했지요. 설마 우리 집으로? 그녀는 서둘러 치마 자락을 여미고 쌀이문 앞으로 나가섰습니다. 준이도 바깥의 소리에 깬 모양이었지요. 어미의 뒤를 따라 작은 걸음으로 마당까지 나와 섰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엄마도 모른다, 준아. 그때 마을 이쪽 저쪽에서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몇 걸음 뒤에서 이 행렬이 대체 어디로 향하는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가마가 정씨의 초가집 쌀이문 앞에 꼭 3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순 모든 소리가 사라졌지요. 가마꾼 4사람이 조심스럽게 가마채를 내려놓았고 가마 옆에 서 있던 한 장년의 선비가 고개를 숙이며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흰 수염을 단정히 들이운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지요. 키는 6자에 가까웠고 등은 곧게 펴 있었습니다. 백발을 상투로 올리고 검정갓을 쓴 그의 어깨 위에는 짙은 남색 비단 도포가 빛나고 있었지요. 허리에는 금박갓끈과 어울리는 옥유의 3개가 매달린 패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였으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배어 있었지요. 그가 바로 10수년 동안 사라진 아들을 찾아 조선 팔도를 떠돌았다는 그 종친 어르신, 이공리공 어르신이었습니다. 여기가 과부 정씨 부인의 댁이렸다. 이공 어르신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그 목소리에 마당에 서 있던 정씨는 순간 숨을 잊었습니다. 예, 소인이. 정씨는 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그러나 이공 어르신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그대로 계시오. 부인께 제가 먼저 예를 올려야 할 사람이니.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지요. 그 종친 어르신이 가난한 과부 앞에 먼저 예를 올리겠다 하는 것은 세상 이치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감히 부인, 잠시 들어가 조용히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소이까. 정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당 한편으로 이공 어르신을 안내했지요. 가마꾼들과 종자들은 쌀이문 밖에 그대로 대기하고 장년의 선비 한 사람만 이공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씨의 단칸 방에 흰 수염의 종친 어르신과 장년의 선비, 그리고 준이를 아는 정씨가 마주 앉았지요. 이공 어르신은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길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방에 내 아들이 마지막 숨을 뉘었다 하였는가. 정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르신. 이공 어르신은 허리춤에서 두루마리 한 장을 꺼내 풀어놓았습니다. 내 이름은 일이요. 한양에 있는 종친부의 늙은이요. 내 아들 명한밍 하안이 집을 나간 것이 꼭 17해 전이요. 그 아이가 부자 후즈 간의 일로 내게 분을 품고 호련히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간 것이지요. 그 뒤 나는 팔도에 사람을 풀어 명한을 찾았으나 해마다 소식이 묘연하였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달 한 보부상이 한양에 들러 말하기를 강원 깊은 골에 어떤 과부가 이름 모를 객사 시신에게 수의를 지어 직접 묻어주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하였소. 그 시신이 누런 두루마기에 덥수룩한 수염을 한 40줄 사내었다 하니 매 바로 사람을 보내 옥패 한 점을 그 시신이 지녔는지 수소문하라 하였소. 그런데 이공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부인이 그 옥패를 팔러 읍내 장터까지 내려오셨다가 차마 팔지 못하고 다시 품에 넣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그 장사꾼의 입을 통해 내 귀에까지 들어왔소. 정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부인, 그 옥패 아직 부인 품에 계신지요? 정 씨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붉은 주머니를 꺼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이공 어르신 앞에 놓았지요. 이공 어르신의 여윈 손이 천천히 몹시 천천히 그 주머니 위에 얹혔습니다. 그는 주머니의 끈을 풀고 그 안에 옥패를 꺼내 들었지요. 등잔불 아래 옥의 푸르스름한 운기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음각된 두 글자가 어르신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명한밍하. 이공 어르신의 두 눈에 눈물이 서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명한의 돌 잔칫날 내 손으로 새겨 그 아이의 허리에 메어준 그 옥패로다. 어르신, 명하나 명하나. 이공 어르신은 옥패를 가슴 한가운데로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큰 체구의 노인이 가난한 과부의 단칸방 안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지요. 정 씨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자신의 발치에서 울고 있는 준이의 작은 머리만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지요. 어르신, 제가 아드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그저 마지막 배 한 필로 수의를 지어. 부인, 이공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대는 내 아들을 길 가다 죽은 거지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 한 집안의 자식으로 대해 주셨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인, 내 아들이 묻힌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소? 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예, 어르신 하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준이의 손을 잡고 앞장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로 난 눈길을 흰 수염의 노인과 가난한 과부 모자가 나란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앞에 나와 서서 소리 없이 그 행렬을 지켜보았지요. 몇몇 할머니들은 이미 치마 자락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뒷산, 양지 바른 자락의 소나무, 두 그루 밑, 남편 김서방의 무덤 옆에 이름 없는 새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위에는 돌 몇 개가 가지런히 얹혀 있었고 시든 들풀 한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공 어르신은 그 무덤 앞에 다다르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백발의 머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명하나, 이 못난 아비가, 이 늙은이가 열일곱 해만에야 너의 자리에.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눈 쌓인 흙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명하나, 내 자식, 내 자식아. 그 큰 체구의 노인이 새벽 눈반 위에 엎드려 통곡하는 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메아리처럼 번졌지요. 정 씨는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춘덕 할매는 언제 따라 올라왔는지 한쪽에서 치마 자락으로 연신 눈을 훔쳤습니다. 이공 어르신은 그대로 한 시즌이 넘게 통곡을 하셨지요. 그러다 겨우 몸을 일으켜 옆에 남편 김서방의 무덤을 향해 깊이 절을 2번 올렸습니다. 김서방이라 하였던가 부인의 망부시여. 내 자식이 지압이 되시는 분 곁에 이리 나란히 쉬고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이다. 감사하오, 감사하오. 그러곤 정씨를 돌아보며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부인, 이 늙은이의 절은 다 받으셔도 부족하오. 부인은 내 아들의 마지막 옷을 지어주신 은인이자 내 아들을 사람답게 배웅해 주신 분이시오. 어르신 가당치 않사옵니다. 일어나소서서. 정씨는 차마 그 자리에서 어르신의 절을 그대로 받을 수 없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2 사람의 절이 새 무덤 앞에 겹쳐졌지요. 뒤에서 이공 어르신을 모셔온 장년의 선비가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한양으로 서둘러 기별을 보내 예조리 차에서 새 비석을 준비시키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리하오. 그리고 이 2 무덤, 내 아들과 김서방의 망부왕후까지 관리하는 이 없이 두지 말라. 한 해 한 번의 신묘와 제사는 이제부터 내 집안이 함께 맡겠다고 이르라. 예, 어르신. 이공 어르신은 다시 정씨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인, 내려가서 다시 이야기 좀 나눕시다. 부인께서 이 100일 동안 품으셨던 짐들을 이제는 이 늙은이가 덜어드려야 할 때인 듯하여. 눈 쌓인 산길을 다시 내려가는 길, 정씨의 마음 안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작게 울렸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등 뒤로 2 개의 무덤은 이제 흰 눈에 덮여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초가집으로 돌아온 이공 어르신은 정씨가 내민 쑥뿌리국 한 사발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드셨지요. 고을원님의 잔치상도 마다하신 적 있던 그 어르신이 가난한 과부의 단칸방 한가운데서 풀뿌리국을 천천히 떠넘기셨습니다. 부인, 이 국 내 아들이 마지막 사흘 즈음 저 눈밭에서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필시 이런 국이었으리라 싶소이다. 어르신 그런 말씀. 아니요. 내 아들 명한이가 내 앞에 선 귀한 대접만 받고 자랐지요. 그 아이가 집을 나가 떠돌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세상 사람이 먹는 국 한 사발의 맛이었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여 그 아이가 그토록 오래 떠돌았는지도 모르겠소이다. 이공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게 잦아들었지요. 장년의 선비가 옆에서 눈가를 훔치며 어르신의 손에 수건 한 장을 건네드렸습니다. 명한이 17해 전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는 벼슬길과 가문만 보시고 사람 하나를 보지 못하십니다라 하였소. 내 그때 그 아이의 등을 떠밀듯 호통을 쳤지요. 그 아이가 쌀이문을 박차고 나간 뒤 나는 그 말을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소이다. 한양 궁궐 담장 안에서 사람을 보지 못한 아비 하나가 그 말을 팔도 산천에 내걸어 놓고 아들을 찾아 돌아다녔던 것이지요. 정씨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준이는 어미의 무릎에 기대어 이공 어르신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5살 아이의 눈에도 이 흰 수염의 어르신이
얼마나 오래 슬픔을 머금고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공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 정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내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한 가지 사나운 소리를 얻어들었소. 이 마을에 최진사라 하는 자가 있는데 부인께서 이 집 집문서를 담보로 빚을 쓰시고 오늘이 바로 그 기한 마지막 날이라 하더이다. 사실이옵니까? 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 일은 부인께서 대답하시지 않아도 이미 나는 들었소. 그리고 그 자가 이 100일 동안 부인을 어찌 대하였는지도. 이공 어르신이 작년의 선비를 돌아보며 나직하게 일렀지요. 윤서방. 예, 어르신. 지금 바로 관아 현감에게 가서 한양 종친부의 이름으로 문서 한 장을 건네게. 그 안에 최진사라 하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하명한다 적고 내 친히 서명하리라. 빚을 빙자하여 한 과부의 집문서를 협박으로 빼앗으려 한 일, 그 시신을 두고 짓거린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두 밝혀 법대로 처결하라 하게. 예, 어르신. 즉시 움직이겠사옵니다. 윤서방이라 불린 작년의 선비는 허리를 깊이 숙인 뒤 곧바로 쌀이문을 나섰습니다. 가마 옆에 대기하고 있던 종자 2사람이 그를 호위하며 눈길을 가르고 관아 쪽으로 떠났지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최진사가 오늘 제 발로 들어왔던 그 자리가, 저기. 말하는 이의 손가락 끝에 최진사의 집 대문이 급하게 닫히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종친부의 문서를 받아들고 해 넘어가기 전에 최진사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간 것이지요. 그날 저녁 최진사는 포승에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기름진 상투는 흐트러졌고 허리춤의 금 놀이개는 포졸의 손에 압수되었지요. 그간 그가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뜯어낸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한꺼번에 관아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최진사에게는 곤장 30대와 먼 북쪽 변방으로의 유배형이 내려졌지요. 그가 탐내던 정 씨의 초가집 집문서는 이공 어르신의 손을 거쳐 다시 정 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그의 손에 넘어갔던 마을 사람들의 땅과 빈문서 또한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최진사의 비대한 등허리 위로 곤장이 떨어지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라는 것이제. 약한 자 올리면 올린 만큼 제가 돌려받는 법이요. 정씨 과부의 그 마음이 결국 이 마을의 묵은 때까지 씻어내었구먼. 한편 이공 어르신은 정씨 모자를 더 이상 이 초가집에 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정중히 사양하였지요. 어르신, 저와 준이는 이 집이 비록 기운 초가이오나 저희 남편이 손수 얹은 지붕이요. 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혼수가 들어있는 자리이옵니다. 한양의 비단 이불이 아무리 따뜻하다 한들 저희 모자에게는 이 단칸 방이 편안하옵니다. 그러시겠구려. 이공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소이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인의 아들 준이 이 아이가 내게 명한을 닮은 면이 있소이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면이 있소. 5살 아이가 낯선 시신 앞에 2번 절을 올렸다 하는 이야기를 오는 길에 춘덕 할매라는 분께 들었소. 정 씨의 눈가에 잠시 놀람이 번졌지요. 할매가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 아이 하나만은 내가 큰 뜻으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소이다. 한양 궁궐 안에 왕실 학당이 하나 있소. 그곳에 준이를 들여보내 글과 예리를 가르치고 싶소. 비용은 내 집안이 모두 맡겠소이다. 부인께서 허락하여 주시겠소이까? 정 씨는 준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이가 어미를 올려다보며 물었지요. 엄마, 그게 뭐야? 큰 어른들께 글을 배우는 곳이다. 아가, 나 갈 수 있어? 정 씨는 아이의 까만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세상의 어떤 먼 곳으로도 나아가 볼 수 있는 총기가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 아이가 한양에서 글을 배우는 것이 어찌 제가 마다할 일이겠사옵니까? 다만 한 가지만 말씀하시오. 이 아이가 한양에 가서 자라더라도 제 아비의 묘, 그리고 아드님이신 명한 어르신의 묘, 이 2자리에 1년에 한 번은 내려와 절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부가 있겠소. 내 집안의 대소사보다 먼저 그 일을 하게 하겠소이다. 이공 어르신은 곧 품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먹과 붓을 청하였지요. 그 자리에서 준이를 당신의 종친부에 양손양순으로 올리는 문서를 쓰셨습니다. 성을 이리로 내리고 이름을 준준으로 지으셨지요. 이준리준,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이준이요. 어미의 곁에 살면서도 내 집안의 이름을 한 글자 빌려 쓰는 것이요. 어르신의 은혜를 제가 어찌 다 갚사오리까. 부인, 내가 부인께 갚아야 할 것이요. 부인이 내게 갚으실 일이 아니요. 이공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깊이 허리를 숙여 정 씨에게 한 번 더 예를 올렸습니다. 그해 봄, 눈이 녹고 산나물이 돋기 시작할 즈음, 준이는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배굴리의 쌀이문 앞에서 어미와 아들은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요. 5살 어린 것이 어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글 많이 배우고 꼭 돌아올게. 그래, 아가.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그저 몸 건강하거라. 정 씨는 쌀이문 앞에 서서 아이를 태운 가마가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녀의 뒤에는 춘덕 할매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지요. 준이 아니 이주는 한양의 왕실 학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남다른 총기를 지녔던 아이라 그 학문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지요. 이공 어르신은 그 아이를 친손자 이상으로 돌보셨고 아이는 매해 봄과 가을 2차례씩 배굴리에 내려와 아비의 묘와 이명한 어르신의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그 세월 동안에도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지 않았지요. 이공 어르신께서 보내주시는 선물 중 그녀가 받은 것은 쌀과 약재, 그리고 문구류뿐이었습니다. 비단과 놀이개는 모두 돌려보내며 저에게는
이 회색 무명한 벌이 가장 편하옵니다. 하고 담담히 고하였지요. 춘덕 할매는 여전히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보따리 안에 팔 물건을 넣어 다니지 않고 정씨 대신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모아오는 심부름꾼 역할을 맡으셨지요. 이공 어르신이 집안 사람 대하듯 그 할매에게 해마다 쌀과 비단 한 필씩을 내리신 것은 마을 안에서도 한참을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 해가 흘렀지요. 20살이 된 이주는 그해 봄 왕실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문과 예법 그리고 인품까지 모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여 그해 가을 조정으로부터 한 장의 교지 저지를 받았지요. 이준을 왕실 학당의 사부 실부로 삼노라. 왕실 사부인은 장차 임금이 되실 원자 전하를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였습니다. 한미한 산골의 과부집 아이가 궁궐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원자의 스승이 된 것이지요. 이 소식이 배굴리까지 전해지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정 씨의 초가집 앞에 모여 기쁨의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여전히 단칸방 한가운데에서 바느질을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여보, 들으셨는가요? 우리 준이가 왕실의 사부가 되었답니다. 그녀는 남편 김서방의 위패 앞에 향을 사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해 늦가을, 이주는 휴가를 얻어 어머니를 찾아 배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공 어르신의 가마가 따라왔지요. 백발이 더욱 성성해지신 이공 어르신은 지난 15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봄, 가을 두 차례 이 배굴리를 찾아오신 터였습니다. 이준과 정씨, 이공 어르신, 춘덕 할매, 네 사람은 그날 뒷산 두 무덤 앞으로 오르는 길을 나란히 걸었지요. 남편 김서방의 무덤, 그리고 그 옆 이명한 어르신의 무덤. 두 무덤 앞에는 이제 반듯한 비석이 각각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비석에는 이포 진공지 무이부 김공지묘라 새겨져 있었고, 이명한 어르신의 비석에는 준시엔리 공밍 한지무 조년 이공명한지묘라 새겨져 있었지요. 이주는 두 무덤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쪽빛 도포의 갓을 단정히 쓴 이준의 절은 5살 적 2번의 절과 꼭 닮아 있었지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답게 컸사옵니다. 명한 어르신, 당신께서 17해를 떠돌며 마지막 눈밭에서 베푼 그 인연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사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없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옵니다. 이주는 품에서 작은 붉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지요. 그 안에서 낡은 옥패 한 점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이명한 어르신의 무덤 앞 흙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15해 동안 간직하셨던 이것을 이제 제가 어르신 곁으로 돌려드리옵니다. 정 씨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지요. 이공 어르신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선 정 씨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으셨습니다. 부인, 이 하루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소이다. 어르신, 저 또한. 이주는 가래를 들어 옥패를 묻을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주머니 안에 옥패를 도로 넣어
어르신의 무덤 바로 앞에 정성스럽게 묻었지요. 그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 자리를 눌렀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당신의 옥은 다시 당신의 곁으로 돌아갔사옵니다. 그 소리를 끝으로 네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지요. 저물어가는 늦가을의 해가 산 너머로 붉은 기운을 들이우며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무덤 위로 그 해의 마지막 빗줄기가 길게 번졌지요. 그 빛을 따라 백발의 노인과 쪽빛 도포의 젊은이, 회색 무명의 과부, 그리고 허리 꼬부라진 할매의 그림자가 나란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굴리의 어느 겨울날 무릎까지 쌓인 눈밭에서 얼어 죽은 이름 모를 나그네 앞에 꿇어앉아 울던 한 과부. 집에 쌀 한 톨 남지 않았건만 마지막 배 한 피를 꺼내어 손수 수의를 지어주었던 한 어미. 어느 5살 아이가 낯선 시신에게 고사리 손으로 올렸던 2번의 절.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고 한 가문을 부활시키고 끝내는 한 마을 전체의 묵은 울분까지 말끔히 씻어냈다 하니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속에 든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였지요. 오늘 한 줌의 흙을 쌓은 그 손은 훗날 반드시 한 채의 집을 올리게 된다 하였습니다. 덕대은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재앙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법이니 착한 마음 한 자락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세우는 석가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부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행하시는 그 한 자락의 덕이 머지않아 큰 복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의 야담 여기서 마치겠사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또 뵙겠사옵니다.